5.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무시무시한 밤을 민중들은 참새의 밤이라 부른다.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딱 그런 밤이 있었다. 자정 조금 지나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다. 어찌된 일인지 곧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육체는 그 어떤 급박한 임종의 징후도 보이지 않지만 나의 영혼은 갑자기 어떤 거대하고 사악한 노을이라도 본 것처럼 공포에 짓눌린다. 나는 얼른 램프를 켜고 병째 들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켠다. 열린 창문으로 보이는 밖의 날씨는 장엄하다. 근초 냄새와 무언가 대단히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끝이 뾰족뾰족한 울타리, 창가에 조는 듯 어른거리는 앙상한 나무들, 길, 그리고 저만치 어두운 띠처럼 둘러쳐진 숲이 보인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지나치게 밝은 달이 조용하게 떠있다. 나무잎 하나도 바스락거리지 않은 절대적인 정적, 삼라만상이 나를 지켜보며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 같다. 기괴하다. 창문을 닫고 침대로 달려간다. 맥박을 재보지만 손목에서 맥이 잡히지 않자 관자놀이를 만져보고 턱 밑을 만져보고 다시 손목을 짚어본다. 온몸이 차갑고 땀으로 끈적인다. 숨이 점점 가빠온다. 전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내장이 요동을 치고 얼굴과 훌렁 벗어진 머리통은 거미줄로 뒤덮인 듯한 느낌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을 불러야 하나?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 아내와 리자가 온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고개를 베개에 파묻고 눈을 감은 채 기다린다. 등에 한기가 돋고 등짝이 몸통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분명 죽음이 내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구나. 끼비끼비 한밤의 정적 속에서 불현듯 끽끽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아니면 길가에서 나는 소리인가. 끼비끼비 맙소사,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물을 더 마시고 싶지만 너무나 무서워 눈을 뜰 수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다. 이 공포는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인 것으로 내가 왜 무서워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더 살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새로운 고통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가? 위층에서 누군가가 내는 신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가 천장을 통해 들려온다. 나는 귀를 바짝 세운다. 잠시 후 층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가 황급하게 계단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1분 뒤 다시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내 방문 앞에 멈춰 서서 엿듣는 기척이 느껴진다. 밖에 누구요? 내가 소리친다. 문이 열리자 나는 용기를 내서 눈을 뜬다. 아내의 얼굴이 보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있다. 깨어 계셨군요, 니콜라이 스테파니치. 그녀가 묻는다. 무슨 일이요? 제발 리자한테 가보세요. 무언가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알았어. 내 가버리다. 나는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에 즐거워하며 중얼거린다. 좋아요. 바로 가버리다. 아내의 뒤를 따라가며 그녀가 짓거리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흥분한 나머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가 든 촛불 때문에 밝은 점들이 계단에서 춤을 춘다. 우리의 기다란 그림자는 흔들거리고 나의 발은 그녀의 치렁치렁한 가운자락에 휘말리고 나는 연신 숨을 헐떡인다. 내 뒤를 무엇인가가 쫓아오며 내 등떨미를 잡으려는 것만 같다. 이제 곧 죽나 보다. 바로 이 계단 위에서. 나는 생각한다. 지금 당장. 그러나 어느덧 청개와 이탈리아 창문이 늘어선 어두운 복도를 뒤로 하고 우리는 리자의 방 안에 들어선다. 리자는 나이트 가운만 걸친 채 맨 다리를 쭉 늘어뜨리고 침대 위에 걸터앉아 신음을 하고 있다. 아, 하나님 맙소사. 아, 맙소사. 그녀는 우리가 들고 있는 촛불에 눈이 부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린다. 난 한데 할 수 없어. 리자야, 아가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말한다. 나를 보자 그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내 목을 끌어안는다. 아빠, 그녀는 흐느낀다. 우리 아빠,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빠, 저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나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아기때로 돌아간 듯 혓짤배기 소리로 무언가를 쫑알거린다. 얘야, 진정하거라 제발. 나는 말한다. 울지 마라. 나도 힘들단다. 나는 딸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아내는 물을 따라준다.
우리 두 사람은 부산을 떨며 침대 주위를 우왕좌왕한다. 내 어깨가 그녀의 어깨를 스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언젠가 우리 둘이 함께 아이들을 목욕시켰던 일이 떠오른다. 쟤 좀 어떻게 해줘요, 여보. 아내가 간청한다.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젊은 처녀의 영혼 속에 무언가 고통스러운 게 있겠지만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에 그저 중얼거릴 따름이다.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어서 자거라, 어서. 일부러 그러는 듯 갑자기 뜰에서 개가 짖는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머뭇거리며 짖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우렁차게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한 번도 개 짖는 소리라든가 부엉이 우는 소리 같은 것에 특별한 징조의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지만 지금은 가슴이 섬뜩해진다. 그래서 서둘러 개 짖는 소리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설명한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생각한다.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나의 지나친 신경 과민이 아내와 리자와 개에게 전달된 것뿐이야. 그것뿐이야. 이런 식의 전달이 전조와 예감으로 나타나는 거야. 잠시 후 내 방으로 돌아와 리자를 위한 처방전을 쓰려고 하자 곧 죽을 것 같다는 예감은 들지 않는다. 그 대신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따분해서 심지어 조금 전에 갑자기 죽지 않은 게 아쉽다는 생각까지 든다. 한참 동안 방 가운데 미동도 없이 서서 리자를 위한 처방전에 무엇을 쓸까 골똘히 생각하지만 천장을 통해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슬며시 잦아드는 바람에 처방전은 포기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방 한가운데 서 있고 죽은 듯한 정적. 어떤 작가가 표현했다시피 심지어 귓전에서 종소리처럼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정적. 시간은 서서히 흘러가고 창틀에 줄무늬처럼 어른거리는 달빛은 얼어붙기라도 한 듯 그대로 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다. 울타리에 달린 문이 삐걱하더니 누군가가 살며시 뜰 안으로 들어와 앙상한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조심스럽게 내 창문을 두드린다. 니콜라이 스테파니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아저씨. 나는 창문을 연다. 그리고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창가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담벼락에 몸을 꼭 붙인 채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며 커다란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서 있다. 달빛에 비친 여성의 얼굴은 대리석으로 조각에 놓은 듯 창백하고 엄격하고 환상적이다. 그녀의 턱이 떨린다. 저예요. 그녀가 말한다. 저요, 까짜. 달빛 아래서는 모든 여성의 눈이 크고 검게 보인다. 그리고 누구나 실제보다 더 크고 더 창백하게 보인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녀를 못 알아본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무슨 일이냐? 죄송해요. 그녀가 말한다. 어쩐 일인지 갑자기 참을 수 없이 힘들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왔어요. 아저씨 창문에 불빛이 보이기에 그래서 두들겨 보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알아만 주셔도 좋을 텐데요.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그냥 불면증이야. 무슨 예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아니, 그냥 헛소리예요.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두 눈은 눈물로 반짝인다. 얼굴 전체가 일종의 광희와도 같은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저 낯익은 신뢰의 표정으로 빛나고 있다. 니콜라이 스테파니치. 그녀는 두 팔을 내게 내밀며 간청한다. 아저씨 제발 부탁해요. 제발. 아저씨에 대한 제 존경과 우정을 경멸하지 않으신다면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게 뭔데? 제 돈을 받아주세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너희 돈을 받아? 어디든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요. 치료가 필요해요. 받으실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녀는 내 얼굴을 탐욕스러울 정도로 뚫어져라 바라보며 거듭 말한다. 네? 받아주실 거죠? 얘야, 그럴 수는 없단다. 고맙다. 내가 말한다. 그녀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다. 내 의조에 돈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그 어떤 논의도 불허하는 단호함이 있었나 보다. 집에 가서 눈 좀 붙이렴. 내일 보자꾸나. 내가 말한다. 아저씨는 저를 친구라 생각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녀는 우울하게 묻는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돈은 지금 내게 소용없단다. 죄송해요. 그녀는 한 옥타브 정도 낮은 음성으로 말한다. 이해해요. 저 같은 여자, 퇴물 여배우, 한테서 돈 같은 걸 빌리는 건 어려우시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내가 미처 잘 가라는 말을 할 새도 없이 휙 돌아서서 가버렸다. 마지막입니다.
6. 나는 하리코프에 있다. 내 현재 상태와 투쟁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므로 나는 생의 마지막 날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오점 없이 만들기로 작정했다. 가족에 대한 나의 태도가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답이다. 그게 하리코프로 가는 것이라면 가야 한다. 게다가 최근 들어 나는 만사에 너무나 무관심해졌으므로 어디로 가든 하리코프로 가든 파리로 가든 베르지예프로 가든 전적으로 매한가지다. 나는 정오경에 하리코프에 도착해 성당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다. 기차 안에서 멀미와 새바람에 시달렸으므로 지금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고는 틱 경련이 시작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연줄이 닿는 교수들을 찾아가 보아야 하지만 지금은 그럴 의욕도 기력도 없다. 내가 머무는 청 담당 하인이 들어와 이부자리가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묻는다. 나는 그네께레에 관해 알아보러 이곳에 왔으므로 5분가량 하인을 붙잡아 놓고는 그에 관해 질문을 퍼붓는다. 하인은 마침 하리코프 출신이라 이곳을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지만 그네께르라는 이름의 가문은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같은 이름의 영지에 관해 물어보아도 대답은 마찬가지다. 복도의 시계가 1시를 치고 이어서 2시, 3시를 친다. 죽음을 기다리며 보내는 생의 마지막 몇 달은 내 평생의 세월보다도 훨씬 길게 느껴진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지금처럼 느리게 가는 시간과 화해한 적이 없다. 이전에는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거나 시험 감독을 할 때 15분이라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밤새도록 침대에 미동도 없이 앉아 철저하게 심드렁한 태도로 생각한다. 내일 밤도 또 다음날 밤도 똑같이 길고 무채색일 것이라고. 복도의 시계가 5시를 치고 6시를 치고 7시를 친다. 어두워진다. 뺨에 둔탁한 통증이 느껴진다. 틱 경련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이라도 정신을 쏟아야 하기에 내가 아직 삶에 관심이 있던 시절에 가졌던 관점을 되살려본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자문해본다. 나, 유명 인사이자 3등 문관인 나는 왜 이 작은 호텔 방, 낯선 회색 담요가 덮인 침대에 앉아있는 걸까? 나는 왜 저 싸구려 양철 세면기를 바라보고 복도에 낡아빠진 시계가 쩔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것이 정녕 나의 명성, 그리고 나의 지고한 위상에 합당한 것인가? 나는 이 질문들에 냉소로 답한다. 젊은 시절에는 순진하게도 명사들이 누리는 최고의 위상과 명성의 의미를 과장해서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나의 순진함이 우스꽝스럽기만 하다. 나는 유명하다. 사람들은 경외감을 가지고 내 이름을 언급하며 나의 초상화는 니바와 사파로 보는 세계에 실렸으며 심지어 어느 독일 잡지에는 내 일대기가 실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나는 홀로 낯선 도시에 낯선 침대에 걸터앉아 쿡쿡 쑤시오는 뺨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있다. 가족 간의 말다툼, 무자비한 빚쟁이들, 예의라고는 모르는 열차 종업원, 불편한 신분증 제도, 비싸게만 하고 영양가 없는 식당 음식, 일상사가 되어버린 무지와 무례한 행동 거지. 이 모든 것, 그리고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그 밖의 많은 것들 때문에 나는 짜증이 난다. 하지만 자기가 태어난 동네를 벗어나지 못한 여느 소시민도 짜증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차지한 최상의 위치는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가? 그래, 내가 어마어마한 유명 인사, 조국의 자부심이자 영웅이라 쳐보자. 신문마다 내 병세를 알리고 내 동료와 학생과 대중이 쓴 위로의 편지가 쇄도한다고 쳐보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낯선 침대에서 고통과 철저한 고독 속에서 죽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죄 많은 나는 내 유명한 이름이 싫다. 꼭 나를 배신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10시경에 잠이 들었다. 틱 경련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잠에 빠졌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더라면 꽤 오랫동안 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밤 1시가 좀 넘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누구시오? 전보입니다. 내일 전해주면 안 되나? 나는 하인에게서 전보를 받아들면서 툴툴거린다. 이제 다시 잠들긴 걸렀구먼. 죄송합니다, 선생님. 불빛이 있기에 아직 취침 전인 줄 알았습니다. 전보를 펼치자 보네니의 서명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아내였다. 대체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거지? 어제 리자가 그네께레와 비밀 결혼함, 귀가 요망.
전보를 읽으며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인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리자와 그네케르가 저지른 짓이 아니라 그들의 결혼 소식을 접하며 내가 느끼는 무관심이다. 철학자와 현자는 무관심하다고들 말한다. 천만에 무관심은 영혼의 마비이자 때이른 죽음이다. 다시 침대에 누워 소일거리 삼아 생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하지? 이미 모든 생각을 다 했기에 지금 새삼스럽게 생각을 부추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새벽이 밝아온다. 무릎을 팔로 감싼 채 할 일 없이 침대 위에 걸터앉아 나 자신을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얼마나 훌륭하고 유용한 충고인가. 다만 고대인들이 이 충고의 활용 방도를 제시할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예전에 내가 나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보다는 소망을 참조하곤 했다.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 그러면 너가 누군지 말해주지. 지금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너는 뭘 원하나? 나는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친구들과 학생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름이나 간판이나 상표가 아닌 평범한 인간을 사랑해주기 원한다. 그 밖에 조력자와 후계자가 있으면 좋겠다. 또 100년 뒤에 깨어나 도대체 과학이 어떤 모습일지 그냥 헐것이라도 보고 싶다. 한 10년만 더 살고 싶다. 또 뭐가 있나? 더 이상은 없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 더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그리고 내 생각의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내 소망은 무언가 아주 중심적인 어떤 것,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것을 결여한다. 그걸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과학에 대한 나의 애착, 더 살고 싶다는 나의 소망, 낯선 침대에 앉아 스스로를 알려고 하는 시도, 이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가 삼라만상과 관련하여 정립하는 개념들에는 모든 것을 하나의 전체로 엮어주는 공통적인 무언가가 빠져있다. 내 안에서는 감정과 생각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아무리 능숙한 분석가라 할지라도 과학과 연극과 문학과 학생들에 관한 내 의견, 그리고 내 상상력이 그리는 온갖 그림에서 살아있는 인간의 신이라 알려진 혹은 공통 이념이라 알려진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없기에 불치병,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사람들과 상황의 영향이 이전의 나의 세계관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 그리고 내 삶의 의미와 기쁨의 근원이었던 모든 것을 뒤엎어 산산이 부서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생의 마지막 몇 달을 노예나 미개인에게나 걸맞은 생각과 감정으로 먹칠을 하는 것도, 모든 것에 무관심한 것도, 그리고 새벽이 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어떤 외부의 영향보다 더 고상하고 더 강력한 무언가를 결여할 때 인간은 감기에만 걸려도 균형을 잃고 모든 세계에서 올빼미를 보고 모든 소리에서 개짖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면 그의 모든 비관주의 혹은 낙관주의는 크고 작은 다른 생각들과 함께 오로지 어떤 징후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그 이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나는 패배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냥 퍼질러 앉아 조용히 무엇가 오든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아침이 되자 객실 담당 하인이 차와 지역신문을 가져다 준다. 나는 기계적으로 제1면의 광고와 사설과 사회면과 다른 신문 잡지의 발췌 기사를 훑어본다. 사회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있다. 어제 급행열차 편으로 우리의 저명한 학자이자 명예교수인 니콜라이 스테파노비치 아무개시가 하리코프에 도착하여 모모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확실히 위대한 이름들은 그 이름의 주인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나 보다. 이제 나의 이름은 평화롭게 하리코프를 거닐고 있다. 약 석 달 뒤 나는 이미 있기에 뒤덮여 있겠지만 내 이름은 묘석 위에 황금글씨로 새겨져 태양처럼 빛날 것이다. 가볍게 문을 녹하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나를 원하고 있다. 누구시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자 나는 소스라쳐 놀라 뒷걸음치며 서둘러 가운의 앞섭을 여민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가짜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계단을 올라오느라 가쁜 숨을 내쉬며 말한다. 제가 온 줄은 모르셨지요? 네, 저도 왔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며 더듬더듬 말을 계속한다. 어서 와라 하는 인사도 안 해주시나요?
저도 왔어요. 오늘 이 호텔에 묵으신다는 걸 알고 뵈러 왔어요. 정말 반갑구나.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한다. 하지만 놀랐다. 꼭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구나. 여긴 웬일이냐? 저요? 그냥 작정하고 왔어요. 침묵.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에게로 다가온다. 니콜라이 스테파니치.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가슴께에 두 손을 깍지 끼듯 맞잡고 외친다. 니콜라이 스테파니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못 살아요. 제발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나는 쩔쩔맨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을 계속한다. 맹세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진이 다 빠졌어요.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한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두 손을 쥐어짜듯 움켜쥐고 발을 구른다. 모자가 벗겨져 끈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머리는 산발이 된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간청한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자 몇 장의 편지가 함께 딸려 나오더니 무릎을 스치면서 바닥으로 떨어진다. 나는 편지를 줍다가 그중 하나에서 미하일 표도로비치의 필체를 발견하고 의도치 않게 어떤 단어의 일부를 읽게 된다. 열정적.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구나 까짜야. 도와주세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아 입을 맞추며 흐느낀다. 아저씨는 제 아버지시고 제 유일한 친구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살기도 오래 사셨잖아요. 가르치시기도 했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진심으로 까짜야. 나도 모른다. 나는 당황스럽고 혼돈스럽고 그녀의 흐느낌에 마음이 약해져서 똑바로 서 있기조차 어렵다. 까짜야, 아침 먹으러 가자꾸나?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이제 그만 뚝 그치거라. 나는 곧이어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덧붙인다. 조만간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까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녀는 나에게 두 팔을 내밀며 운다. 저 어떻게 해요? 너란 녀석은 정말 괴짜구나. 나는 중얼거린다. 정말 이해할 수 없구나. 그토록 영리한 녀석이 갑자기 이게 뭐냐? 질질 짜기나 하고. 침묵이 찾아온다. 가짜는 머리를 매만지고 모자를 쓰고 편지들을 구겨서 가방 속에 집어넣는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서두르는 기색 없이 한다. 그녀의 얼굴도 가슴도 장갑도 눈물에 젖었지만 표정만큼은 벌써 건조하고 엄격하다.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내가 그녀보다 행복하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진다. 동료 철학자들이 공통이념이라 부르는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걸 나는 인생의 황혼에 죽음을 목전에 둔 최근에 와서야 알아차렸다. 그런데 이 가엾은 녀석의 영혼은 이제까지도 안식이란 걸 몰랐지만 앞으로도 한평생 모를 것이다. 까짜야, 아침 먹자꾸나. 나는 말한다. 고맙지만 싫어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한다. 침묵 속에서 또 1분이 지나간다. 나는 하리코프가 싫다. 내가 말한다. 너무 잿빛이야. 잿빛 도시라고나 할까? 네, 어쩌면요. 뭐 때가리가 없죠. 오래 머물진 않을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오늘 바로 떠날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크리미아요. 그러니까 깝갔어요. 그렇구나. 거기 얼마나 있을 건데? 저도 몰라요. 가짜는 일어나 차가운 미소를 짓고는 나를 외면한 채 손만 쑥 내민다. 나는 묻고 싶다. 그러니까 내 장례식에는 안 올 거구나? 그러나 그녀의 눈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녀의 손은 낯선 이의 손처럼 차디차다. 나는 말없이 문까지 바래다 준다. 가짜는 내 방에서 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기다란 복도를 걸어간다. 내가 자기를 눈으로 쫓고 있다는 걸 아니까 어쩌면 모퉁이에서 돌아볼 것이다. 아니,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검은 옷자락이 마지막으로 잠깐 펄럭 하더니 발소리가 잦아들었다. 안녕, 나의 보석이여.